아주 먼 옛날 경기도 남양주 땅의 한적한 마을 월아리에 박서생이라 불리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에 찌들어 행색은 남루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기계가 살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그의 가족은 보름에 4끼를 챙겨 먹으면 다행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아내는 달아빠진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집에서 키우던 누렁이에게 줄 밥까지 우리가 다 먹어치운 지 오래입니다. 이러다 정말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제발 그 뜬구름 잡는 글줄만 읽고 있지 마시고 나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오세요. 부인, 당신 말대로 국어를 하면 하루는 배부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음 날엔 또 어찌하겠소. 사람에게는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법. 내가 학문의 길을 버린다면 한 번은 배부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오. 그럼 그 대단한 길이라는 것 좀 잘 가시던가요? 해마다 과거에는 낙방하면서 입만 살아서는. 됐어요. 나는 그놈의 자존심과 밥을 바꿔 먹은 지 오래니까 잔말 말고 어서 밥이나 얻어오란 말입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박서생은 선비로서의 체면과 학문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 그녀는 현실 감각 없는 남편에게 나날이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어휴, 이리 고생만 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장터의 장돌뱅이에게 시집이나 갈 것을. 양반 댁에 시집와서 팔자 좀 고칠 줄 알았더니만. 내 팔자야, 내 팔자.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박서생의 집에 전에 없던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평생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온 마을을 뒤덮은 것이었지요. 온 산천이 꽁꽁 얼어붙는 듯한 추위에 안 그래도 가난했던 박서생의 집은 더욱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굶어 죽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그날이 올 줄이야. 글만 읽지 말고 뭐라도 좀 구해오세요. 제발. 아직 쌀이 조금 남아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 둘이 서로 껴안고 체온을 나누면 이 추위도 버틸 수 있지 않겠소.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껴안기는 뭘 껴안아요? 아내는 도끼 서린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더니 고개를 획 돌리고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안에선 아내의 날선 잔소리가 울려 퍼지니 박서생은 대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선왕의 능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날씨야 천지의 조화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저 능도 홀로 저리 잘 버티고 있는데 부인과 함께 있는 내가 못 버틸 게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박서생은 시린 한기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곁에 있어야 할 아내는 온데간데없고 집신 한 짝과 짧은 글귀가 적힌 나무 판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원망이 담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책이나 평생 껴안고 사시오. 나는 밥을 찾아 떠납니다. 안 돼요, 부인. 놀란 박서생이 황급히 대문을 박차고 나가 보았지만 아내의 발자국은 이미 밤새 내린 눈에 덮여 흔적조차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박서생은 혹독한 겨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한 놈이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착잡한 마음에 책은 손에 잡히지 않고 날씨는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습니다. 박서생은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그저 능만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혹시 집을 나간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일까? 박서생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버선발로 뛰쳐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러나 환한 미소와 함께 문을 연 그의 앞에는 아내가 아닌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장삼 하나만을 걸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갸름한 턱과 뽀얀 피부를 가진 젊은 비군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각승이 온데 눈보라가 너무 거세요. 그러니 하룻밤만 신세 져도 괜찮겠는지요?
하룻밤쯤이야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만 부끄럽게도 땔감 하나 없는 형편이라 편히 주무시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눈과 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좋하오니 과히 염려치 마십시오. 박 서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손님을 맞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보라 속에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시지요. 그는 비구니를 방 안으로 안내하고 그나마 온기가 남아있는 자신의 자리에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서생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스님이라 해도 여인과 한 방에 나란히 누울 수는 없어 구석에 쭈그려 앉아 밤을 새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비구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군. 박 서생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던 그때 뒤에서 뜨거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비구니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열이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스님. 박 서생이 놀라 그녀를 깨웠지만 비구니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박 서생은 이내 겉옷을 걸치고 얼마 남지 않은 엽전 몇 입을 챙겨 눈보라 속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양손 가득 장작과 불린 쌀, 그리고 약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때 방을 덮이고 정성껏 미음과 약을 끓여 비구니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내 실수다. 추위에 떨다 온 사람에게 땔감도 없이 이불만 던져 주었으니 병이 나지 않을 리가 있나. 자신을 떠나간 아내와 자신의 집에서 병에 걸린 비구니. 박 서생은 자신과 엮인 여인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떠나간 아내에게 속죄라도 하듯 더욱 지극정성으로 비구니를 간호했습니다. 부디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어느 날 아침, 비구니의 곁에서 꾸벅꾸벅 졸던 박 서생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벌써 해가 떴구나. 밤새 아궁이 불이 꺼졌을 텐데. 그가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던 그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박 서생의 앞에는 어느새 완쾌한 비구니가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맑고 아름답던지 박 서생은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힘드신 형편에 이리 큰 민폐를 끼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겠습니까? 밥이야 좀 굶으면 되고 추위야 좀 참으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하나뿐인 것을요. 괜찮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말대로 사는 이는 드물지요. 서생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제 눈에는 서생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다만 짙은 그늘에 가려져 세상이 아직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작은 보답을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답이라니요. 진주가 흙 속에 가려져 있다면 흙을 걷어내면 될 일이지요. 서생님의 집 앞을 가리고 있는 저 무성한 소나무들을 지금 당장 모두 베어버리십시오. 예. 소나무를요. 저것들은 저희 선조들께서 선비의 굳은 절개를 기리며 심으신 가보와도 같은 나무입니다. 그것을 어찌 베어버리라 하십니까? 만일 제 말대로 하신다면 내년 한식날에 서생님은 선왕의 능을 돌보는 능참봉이 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능참봉이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구니는 박 서생의 귀에 대고 무언가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참 아까부터 자꾸 허무맹랑한 말씀만 하시는군요. 아무리 스님이시라지만 제가 어찌 그 말을 믿을 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승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머지않아 크게 되실 것이옵니다.
말을 마친 비구니는 호련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스님. 아직 몸도 다 낫지 않으셨는데 며칠 더 쉬다 가시지요. 비구니는 박 서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7월 칠성날이 지난 후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때 뵙지요. 비구니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긴 채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 박 서생은 밤새 고민한 끝에 비구니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허나 반드시 뜻있는 사람이 되어 가문을 빛내겠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어 거침없이 소나무들을 베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집 앞 풍경이 시원하게 드러났고 어둡고 침침하던 방 안깊숙이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베어낸 나무들은 훌륭한 땔감이 되어 박 서생은 그 덕에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한식날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또한 선왕께 제사를 올리기 위해 능으로 행차했습니다. 지난 겨울은 짐승조차 얼어 죽을 만큼 추웠다는데 아바마마께서는 얼마나 추우셨을꼬. 효심지극한 임금님이 어가에 탄 채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때 그의 눈에 낯선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저긴 어디인가? 과인이 수차례 이 길을 지나다녔건만 저런 집은 오늘 처음 보는구나. 전하, 저곳은 본래 소나무가 무성했던 곳인데 나무를 다 베어내어 집이 드러난 것 같사옵니다. 저곳에 집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사옵니다. 임금님의 시선이 닿은 곳은 바로 박 서생의 집이었습니다. 쯧쯧. 그 무성하던 소나무를 어찌 다 베어냈는고. 절개의 상징인 소나무를 벤 것을 보니 그 주인은 참된 선비가 아닌 모양이군. 실망한 임금님은 발길을 돌려 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능에 도착한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찌 능이 이리도 온전하단 말인가. 혹독한 추위에 능이 상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왕의 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놀라 주변을 살피는데 한쪽에서 신하가 누군가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드나드는 게냐. 저는 그저 선왕의 묘를 관리하고자. 그곳에는 바로 박 서생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능을 보살펴온 이가 바로 그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 능을 관리한 것인가? 예, 전하. 선왕께서 잠드신 곳 바로 앞에 사는 백성으로서 차마 선왕께서 추위에 떨게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사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저 앞집에 사는 자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선조들이 심은 소나무들을 모두 베었느냐? 지난 겨울 지독한 눈보라에 능이 훼손될까 염려되어 불을 피워 지켰사온데 땔감이 부족하여 부득이 조상님의 나무를 베었사옵니다. 소나무는 신하의 충절을 뜻하는 것이오니 선왕을 지키는 데 쓰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쓰임이라 여겼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이를 바라셨을 것이옵니다. 박 서생의 말에 임금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과연 그대야말로 절개 높은 신하로다. 과인이 그 충심을 높이 사소원을 하나 들어주고자 하니 말해보아라. 소신은 그저 전하께서 선왕의 능을 지키는 능참봉의 자리를 하사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허, 큰 기회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다니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선비로다. 좋다. 내 너를 능참봉으로 임명하겠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렇게 박 서생은 능참봉이 되었습니다. 비구니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스님. 소중히 얻은 이 자리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서생은 밤낮으로 능을 살피고 가꾸며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고
7월이 되자 이번엔 극심한 가뭄이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타들어가는 논밭을 보며 백성들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에 임금님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서 어가를 준비하라. 선왕께 비를 내려달라 부탁하러 갈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무더운 날씨 탓에 임금님의 행차는 능에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임시로 마련된 별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단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쏟아져 이번에는 온 나라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폭우 때문에 별궁에 갇힌 임금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하여 이리 노하신 것입니까?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보던 임금님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아바마마의 능을 지키는 능참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설마 나처럼 편히 누워있지는 않겠지? 혹시 능참봉이 아바마마의 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임금님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텄습니다. 그는 이내 신하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능참봉의 집으로 가 그가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보고 오너라. 만일 그가 직무를 유기하고 술에 취했거나 계집을 품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려라. 예, 전하. 명을 받들겠나이다. 엄명을 받은 신하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박 서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박 서생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필시 술에 취해 어디서 뒹굴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괘씸한 놈. 신하가 칼을 움켜쥐고 돌아서려던 그때 저 멀리 선왕의 능에서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놀란 신하가 황급히 능으로 달려가 보니 한이 맺힌 듯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선왕의 혼이 아닌 박 서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복을 입은 채 능 앞에 엎드려 자신의 옷들을 벗어 능을 덮으며 서글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참봉. 이 폭우 속에서 무얼 하고 있는 거요? 이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능참봉이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왕께서 이리 비를 맞고 계신데 제가 어찌 따뜻한 방에 누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모습에 신하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참봉은 참으로 만고의 복이 드문 충신이구려. 참봉을 보니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소. 신하는 박 서생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다시 임금에게 돌아가 보고 온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나무를 베어서까지 선왕을 지킨 그를 잠시나마 의심하다니 과인이 매우 부끄럽도다. 임금은 곧장 박 서생의 관직을 정삼품 승지로 올려주었습니다. 그제야 박 서생은 비구니가 귀에 대고 속삭여 주었던 두 번째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내년 7월 칠성날 밤에 큰 비가 내리거든 집 앞 선왕의 능으로 가 엎드려 계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신통한 분이시구나. 임금께서 이리 찾아올 줄 어찌 알고 내게 일러주신 걸까? 승지가 된 박 서생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기 하루 전날 밤, 그는 비구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서생은 버선발로 뛰쳐나가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는 비구니가 아닌 지난날 그를 떠났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사옵니다. 박 서생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차마 그녀를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다 이제 온 게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방님이 승지가 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벼슬길에 오른 남편의 공을 나눠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박 서생은 씁쓸한 마음으로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음 날 한양으로 떠나기 위해 가마에 오르려던 박 서생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님을 뵙지 못하고 이리 떠나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크게 되실 분이셨군요. 소승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토록 기다리던 비구니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려 인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스님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옵니다. 모든 것은 선생님의 깊은 신덕 덕분이지요. 사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앞으로 3년 후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절대로 어머님을 한양 땅에 모시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명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 어머니께서요? 비구니는 그 말만 남긴 채 또다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양으로 간 박서생은 승지로서 성실히 일했고 시간은 흘러 정확히 3년이 지난 어느 날 고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많은 직관들이 찾아와 한양의 명당 자리를 권했습니다. 승지 어르신, 제가 한양 땅에 5대가 발복할 명당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시지요. 하지만 박서생은 오직 비구니의 말만을 떠올리며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직관들이 이 좋은 한양 땅의 명당을 알려준다는데 어찌 어머님을 이리 방치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오. 그 무렵 그에게 평양으로 떠나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부인, 내가 평양에 다녀오는 동안 절대 어머님을 묻지 마시오. 명당을 알려주기로 한 귀인이 있으니 그분이 올 때까지 잘 지켜주시오. 보름 뒤 박서생이 급히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승지 어르신. 모르셨어요. 오늘 사모님께서 어머님 묘를 모신다고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뭐요? 아내가 그의 말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박서생은 황급히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스님께서 어머님을 한양에 모시지 말라 하셨는데. 그가 숨가쁘게 산을 뛰어다니던 그때 멀리서 아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이나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어딜 감히 내 앞을 막느냐. 어서 비키지 못할까. 그곳에는 어머니의 장례 행렬과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비군이었습니다. 스님, 승지 어르신. 드디어 다시 뵙게 되었군요. 죄송합니다. 스님. 스님께서 한양에 모시지 말라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비구니는 박서생을 이끌고 과거 그가 살던 남양주 땅의 소나무가 우거진 고요한 숲속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어머님을 모시면 승지에 그치지 않고 더욱 높이 올라가실 것이며 가문도 대대손손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박서생은 곧장 그곳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님, 어찌하여 어머님을 한양에 묻어서는 아니 된다 하셨습니까? 승지께서는 원래 흙 속에 묻힌 진주셨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 빛이 너무 찬란하여 괜한 이들의 시기를 살 수 있습니다. 조선의 중심인 한양에 모신다면 그 빛이 표적이 되어 화를 부를 것이나 이곳 소나무 숲속이라면 빛은 내시되 해는 입지 않을 것이기에 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박서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난날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게 되었군요. 저를 도와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며 살아가십시오. 비구니는 그 말을 끝으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의 말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박서생의 아내는 직관에게 금두꺼비를 받기로 하고 남편의 당부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아내와 더는 함께할 수 없었던
박 서생은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이후 그는 비구니의 말대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했고 비구니를 꼭 닮은 현명하고 어여쁜 여인을 만나 새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새 아내와 함께 많은 자식을 낳고 가문을 번창시키며 더없이